그 영재 교육이 잘 지원되지 않는 혹은 사람들한테 반감을 일으키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경계선 딜레마. 어디까지 영재로 봐야 될 것이냐. 판별의 문제. 두 번째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감. 세 번째는 영재 교육에 투자한 공동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이런 지원에 대한 정당성, 아니면 반대급부 이런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 한 영재 교육제도는 잘 정착이 될 수가 없고 사회적인 공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세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동안의 영재학회, 영재교육학 혹은 영재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노력이 생각만큼은 성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한 10위권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응이랄까, 국민들의 어떤 민도랄까, 보건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랄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소위 그 10대 강국이란 나라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우위에 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지.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고 있다. 더 수준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더니 군사적인 면, 어떤 국방력의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국방력, 군사력에서 세계 6위로 평가된다는 얘기도 이제 일부 나오는데,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는 그 러시아조차도 아주 형편없구나. 말하자면 군대 조직도 지지멸렬하고 지휘 계통도 시통치가 않고 전략적인 판단도 부족하고 군인들의 훈련 정도도 그렇고 장비 수준도 그렇고 핵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빼놓고는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잘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영재 교육 제도 혹은 정책적 지원하면서 배워야 될 나라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국이 이런 면에서 또 어떤 한국적인 모델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어떤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첫 번째 그 경계선 딜레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재 분야, 영재학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재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커네티컷 대학에 있는 그 렌즐리 박사를 많이 얘기해요. 그 렌즐리 박사의 영재 정의를 가장 많은 논문이나 책에서는 인용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세반고리 모형입니다. 그냥 IQ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의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과제 집착력이 있어야 돼. 어떤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좀 건설적인 태도랄까? 그런 게 필요하지. 머리만 좋으면 뭐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모델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도 창의 영재님, 창의성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학원에서조차도요,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창의성은 사실은요,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 개념이에요.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시하는, 좋게 말해서 혁신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전통 파괴적 요소가 있습니다.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너는 아주 생각이 신선하네, 아주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는 기존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 아니,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뒤집자는 얘기야?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혹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시각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놀이를 할 적에는 오이 창의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커져서 어른이 돼가지고 기존의 정치는 잘못됐어요. 기존의 경제 구조는 잘못됐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주 불온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좀 사회악적인 존재로 보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요소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영재 선발 과정을
지켜보면요, 결국은 다 IQ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수학, 과학, 혹은 문해 능력을 통한 경쟁력, 그런 것들로 선발을 하고 판별을 하고 합격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IQ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웩슬러 검사만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해력과 공간지각력과 기억력과 논리적인 추론 능력과 응용력,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가 좋은 아이가 학교 공부 잘하는 게 당연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발 고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머리가 좋은 아이가 거기에 합격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머리만 좋으면 뭐해? 인격이 되어야지, 도덕적이어야지, 윤리적인 거야지.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죠. 자기는 기회만 닿으면 아주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아이도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관이 원하는 답이 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봉사활동을 한 것이 철저하게 이 아이가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많은 봉사활동을 딸 수 있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니면 부모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아이일지라도 면접관 앞에서는 아주 깍듯한 태도로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뿜뿜할 수 있어요. 아주 공손한 말투, 아주 격식에 맞고 예의에 바른 태도와 몸가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연습하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말이죠. 그래서 렌즐리 박사의 그 세반거리 모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과연 창의성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걸 판별할 수 있을지. 면접을 많이 해본 사람은 한눈에 깨뜨려 볼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적 특성이 강한 아이들은 그런 것도 강한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렌즐리 박사의 세반거리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렌즐리 박사의 바닥에 깔고 있는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렌즐리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재가 최고의 영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재, 준재라고 하더라도 영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영재가 영재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렌즐리 박사는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다, 그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는 1% 정도의 최고 영재들한테 영재 교육 코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봐서는 영재고등학교, 조금 넓게 봐서 과학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영재고 과학고에 선발되는 아이들 한 0.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렌즐리 박사는 한 3%, 5%, 경우에 따라 한 10%까지 그런 교육의 혜택을 넓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넓게 해주면요, 사실은 예산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일드한 수준의 교육받기는, 물론 교육의 재정이 자꾸 늘어나고 무한정 제공된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나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재정을 비교적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니면 너무 대상자가 적다,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영재라면 사실은 교사 대 학생 비율도 훨씬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멘타가 한 사람 한 사람 아이하고 적어도 한 대학원에서 교수 학생비 정도는 되었을 때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비용이 올라가야 되겠죠. 두 번째, 엘리트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양적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혹은 영재 교육을 생각하시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쪽도 우리가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주 똑똑한 아이들도 있지만 아주 지적인 역량이 미약한 아이들도 있다. 그걸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으로는 이걸 이제 포용교육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뚜렷한 지적인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은 학교가 모른 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알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도권 교육 내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뭔가 구석에서 숨어서
이 아이들의 그런 장애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이제 기울여가지고 돈이든 시간이든 인적인 노력이든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그래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출구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었겠죠. 근데 제도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니까 소위 포용교육이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해서, 그래서 뭐 특수학교도 생기고요, 뭐 특수학급도 생기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해서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같이 받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제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사는 법을 같이 배워야 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냥 그야말로 뭐 동정심으로 동전을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인 배려도 하고 또 약간의 불편을 서로 배려를 통해서 감수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교육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줘야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쪽 극단의 아이들과 반대쪽 극단에 있는 영재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큰 편차 때문에 양쪽이 다 고통스럽다는 것들을 같이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포용교육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영재교육도 생각해야지, 이쪽은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쪽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연히 엘리트주의라는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큰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학교 제도,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들을 같이 사회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뭐 얘네들은 뭐 국가의 인재를 만들고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사실 곤란하다. 세 번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